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났잖아요. 인류 모두의 생산성 자체가 증강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생산 지향성이 증강된 소비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원하게 될까? 지난 여름에 유럽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요. 빛의 화가를 중심으로 2주 동안의 코스를 짜줘. 구글 평점 4.0 이상의 식당을 예약해줘.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경험을 채워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경험을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 완주 메달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물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초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AI로 내 업무를 얼마나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보다 못해 AI가 요약해준 요약본을 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을 기다려서 팝스토어에 입장을 하고 또 버터를 만들겠다면서 생크림을 허리에 차고 러닝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서 고생하는 비효율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신 분은 이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 수집가의 시대로 명명해 주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송수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험 수집가의 시대라는 이 제목만 딱 보고 저는 약간 기업에서 상품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되게 좀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보통 소비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소비자라는 건 좀 물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경험이랑 수집이라는 단어에는 그 뜻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경험 수집가는 이제 경험을 소비 행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쓴 사람들입니다. 즉 경험의 결과물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경험 수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체험 소비랄까 경험 소비랄까 그런 단어들은 있었던 맞아요. 음.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셨을까요? 경험 소비, 체험 소비와 경험 수집가의 중요한 차이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저희가 경험 소비나 체험 소비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의 중요한 것들은 그 순간의 즐거움이랄지 스트레스 해소와 그 순간에 충족해주는 것에 방점을 찍혀 있는데 경험 수집가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정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순간의 즐거움이랄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경험이나 체험을 소비한다면 그 경험과 체험이 절대적으로 좋기만 해야 돼요. 긍정적이만 해야 돼요. 나 오늘 즐거워. 행복해. 재밌어. 짜릿해. 도파민 돌아. 소비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면 동일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같은 뮤지컬에 같은 사람의 공연임에도 계속 본다던가 심지어 영화 같은 컨텐츠도 재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나 쾌락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 보고도 멈춰야 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관람한 행위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돈을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정말 똑같은 콘텐츠인데 왜 N차 관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가장 되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 경험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1회차 가서 보고 왔어요. 다음날 제가 기자님한테 너 그거 봤어? 어땠어 왕사남이? 난 이렇게 봤는데 그래? 나는 그 장면 놓쳤네. 다음에 2회차에 가서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리뷰한 사람들, 영화 평론가의 평론을 들어요. 그 장면에서 그런 감정이 숨어 있었구나. 단종의 정서가 이랬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면 다시 3회차에 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핵심은 컨텐츠의 시나리오라던가 줄거리가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나가 달라지는 거죠. 1회차의 나와 2회차의 나와 3회차의 나의 해석과 내가 느끼게 되는 정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경험 수집가가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집에 관련해서 경험 이력서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만으로는 차별화를 보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이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돈 말고 오랜 시간과 나만의 서사가 담긴 경험의 축적으로 나를 정의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또 중요한데요. 이런 경험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를 보고 왔다라고 하면 말을 꺼내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경험이라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특성들이 있고 재현해내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SNS에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상대방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진 것이에요. 모두가 나의 경험을 볼 수 있고 나 또한 내 경험을 전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고유한 경험의 축적이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AI 시대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빠르게 줄어들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기자님과 저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AI한테 물어보면 기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나만의 고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너는 그거 해봤어? 나는 그거 해봤어. 나는 직접 해봤어. 직접 부딪혀봤어. 나는 거기 갔다 와봤어.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야. AI가 알려줄 수 없는 정보죠. 이 세 가지가 경험 이력서를 채우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로 더 접어들게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NS나 AI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와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게 좀 간접적이고 모두가 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좀 직접 체험하는 것 이런 걸 좀 더 선호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고유해지고 싶은 욕망, 다르고 싶은 욕망, 남과의 경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 이런 경험 수집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고유한 경험들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경험은 재현이 불가능한 특징, 경험한 사람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던 특징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에 간 사람들이 아니라 전동차로만 가는 경험하는 사람,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해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줄거리와 주제를 가지고 여행지의 경험을 풀어내는데요. 그럼 이거는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람만의 기준으로 수집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죠. 저는 경험을 이력서처럼 이렇게 채우는 행위가 나의 커리어 아니면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행위인가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2011년에 저희 분야의 최고 권위지라고 할 수 있는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 플로리다 같은 해변가의 호텔이 쾌적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 생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글루 같은데 온도가 2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이제 하룻밤 자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디저트를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도 맛있는 초콜릿이 아니고 염소 치즈 맛 아이스크림 같이 조금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도전적인 것을 그런 것들을 더 선택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특성이 생산 지향성이 높았다. 생산 지향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시간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시간을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고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경험으로도 성취감, 진전을 얻고 싶어 해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으면 진전이 없잖아요. 어제 가봤던 산 가고 오늘 또 가면 그냥 반복이지 성취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내가 이 산 정복했고 다음날 저 산 정복하면 수집하면서 증가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극적인 경험들은 재사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의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생산성 충족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제가 지금 다시 26년 상황에 조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났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생산을 낼 수 있게 됐어요. 마치 인류 모두의 생산성 자체가 증강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자면 우리가 걸어가던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 첫날에 가까워요. 그럼 앞으로 생산 지향성이 증강된 소비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원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희소성이 높고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 계속해서 성취감을 주는 경험들을 선호하는데 그것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험 이력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비효율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제 감정과 시간과 관심 낭비를 싫어하는 소비자들에게 넷플릭스 같은 스포티파이 같은 많은 기업들이 알고리즘 최적화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정과 시간과 관심의 낭비를 줄여주는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만난 소비자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삶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거리와 정신적인 거리와 정서적인 거리가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축소되는 것을 살펴보자면 서울과 도쿄의 거리는 똑같이죠. 근데 갑자기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다녀온단 말이에요. 스카이스캐너 같은 플랫폼에서 저가 항공편들을 빠르게 이제 구할 수 있고 모바일 체크인도 가능하고 환전도 할 필요 없죠. 모든 과정이 내가 많은 시간 들이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원래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축소됐다고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정신적 거리의 축소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웹툰도 만들어낼 수 있고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준 전문가라던가 신입사원의 수준은 금방 극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정서적 거리의 축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가속화되고 있죠. 예를 들면 셀럽과 나는 굉장히 거리가 먼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인플루언서와 팔로워들의 관계를 보면 정서적 거리도 축소되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정서적 거리가 축소되는 것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유럽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요. 예전과 같으면 유랑과 같은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검색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빛의 화가를 중심으로 2주 동안의 코스를 짜줘. 가는 여행지마다 구글 평점 4.0 이상의 식당을 예약해줘. 동선과 시간을 정리해줘.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경험을 채워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경험을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자기가 원하는 경험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더 희소하고 독특한 경험, 극적인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원하게 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선택이 너무 제각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춤형 경험은 이미 시도하신 기업들이 많이 있고 더 시도하기가 용이해졌어요. 바로 AI 때문에. 그 작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질문을 요즘 던지고 계세요. 그럼 늘 맞추기만 하면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이냐? 탐색하는 즐거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전문가분들이 커머스의 이제 발전을 말씀을 해주실 때 내 취향을 분석을 해서 다 갖다 주고 그 안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니까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뒤지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쇼핑을 할 때 즐거움이라는 게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은 그럼 AI를 통해서는 없어지게 되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몇 단계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제품군에서는 브랜드의 추천이 만족감을 높입니다. 그냥 골라주시면 실패 비용, 위험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원해서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게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큰 장점이었거든요. 서픽이라고 해서 그냥 골라주는 것으로 바꿔서 이제 광고를 시작하셨어요. 바스킨라빈스도 원래 내가 골라먹는 게 장점인데 뭐 랭킹 딱딱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딱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오늘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일 다른 맛을 시도해보면 되니까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향수를 고른다고 할 때 이 여행지에 가서 이 여행지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향수를 원한다면 이때에는 소비자가 번거로운 절차도 감수하려 합니다.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이런 향이 나랑 잘 맞는구나.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자아의 발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시미트라라는 기업이 스마트 거울을 파는데요. 어떤 것보다 편리했어요. 좌우 딱 찍으니까 몇 초 안 돼서 제 얼굴의 상태를 한 8가지 요소에서 홍조, 뭐 기미주근깨에서 쫙 진단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화장품 써야 돼? 라는 제안까지 바로 제출해요. 그럼 기존의 이 화장품 업계에 사용하던 방식은 제가 일일이 질문지에 답을 해야지 나만을 위한 앰플이 나온다거나 코디네이터 분이 고객님 많이 건조한 편이신가요? 내가 대강 말하면 이 전문가가 조금 해석해서 뭔가 나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거울은 그냥 나를 스캔해서 바로 딱 진단해주고 해석을 못할까봐 평균 대비 어떠한지도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줘요. 맞춤형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요? 화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것저것 발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쵸. 화장품 덕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테스트해보고 섞어보기도 하고 신제품을 시도하는 그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 수고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화장품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 말고 탐색의 즐거움을 펼치길 원한다라는 것을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분야와 아닌 분야는 분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고관여, 저관여처럼 실패 비용이 큰 것들,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데미지, 위험 부담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커피 같은 것은 실패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이게 별 비싼 것도 아니고 오늘 다른 맛을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한테는 커피가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관여, 저관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책에서 소비의 동기가 두 가지, 회피 축소와 선망 추구라고 이게 어떤 소비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피 축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페인 포인트라는 단어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함과 낭비들을 없애는 것들. 전통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되게 잘해오던 것들이고요. 선망 추구라는 것은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재미와 상징의 영역들, 열망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선망과 추구의 동기를 담아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피 축소와 선망 추구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냐 이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존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과 제품군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취향의 심화에 따라서 조금 더 회피 축소에서 선망 추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가 고장났다. 이 고장난 걸 고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피 축소와 선망 추구에서 회피 축소의 비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생각해 보자면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신선하고 냄새가 안 나게 보관해 주기를 원하죠. 회피 축소의 동기가 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냉장고가 우리 집의 아름다운 오브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이거 선망 추구의 동기가 들어있다고 발전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B2B 기업이라던가 부품, 소재, 장비 같은 것을 파는 기업에 있어서는 선망 추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비율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보통 QCD라고 부르는 Quality Cost Delivery, 빠르게 좋은 제품을 적게 납품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페인 포인트가 없는 것이 끝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 기업은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기업에 가면 답을 준다 라고 하는 신뢰의 영역에까지 올라가요. 이 기업의 최고의 기술력으로 나에게 딱 맞춰서 내가 고민한 영역까지 생각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올 거야 라는 믿음이 되는 반열에 올라선 B2B 기업이 있다면 회피 축소를 넘어서 선망 추구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영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아주 극단에 있는 예를 들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정말 어트랙션 파크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회피 축소와 선망 추구라는 동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방금 얘기했던 소재 부품 장비와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타고 싶은 어트랙션이나 내가 보고 싶은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린다면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잖아요. 페인 포인트를 압도할 만한 선망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선망성을 가진 기업들은 이 페인 포인트를 압도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기업이 이 소비자들에게 주고 싶은 경험의 상징성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어트랙션이나 이 경험이라 할지라도 막 6시간, 7시간 기다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 자체도 또 의미 있는 과정이 되도록 번역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프레임으로 마이클 솔로몬의 빅퀘스천 6가지가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요즘 시대에 조금 더 중요해지는 질문이 있다라고도 해주셨어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한번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면 새로운 인사이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번이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원한다고 결정하는가? 2번이 다양한 대안 중에 무엇을 믿고 선택하는가? 구매 과정은 어떤 감정적 경험을 남기는가? 4번이 이 구매는 소비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5번이 사용 이후에 소비자가 정말로 만족하는가? 6번은 이 경험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사실 이 질문 모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원한다고 결정하는가, 그 욕구의 생성이 어떻게 됐을까와 5번, 사용했을 때 고객이 만족했는가는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탐구한 질문이에요. 무슨 자극을 줘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욕구를 발견하게 만들까? 내가 뭔가를 제공했을 때 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게 만들까?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탐구해온 질문이에요. 전통적으로 늘 네. 집중해 오셨던 분야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알려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질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대안 중에 뭘 믿고 선택하는가는 우리의 공급이 제한적이었을 땐 욕구 자체를 자극하거나 비추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욕구는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 브랜드이지? 왜 지금이지? 왜 이 방식이지? 를 묻기 시작했고 이때에도 정보가 과잉되고 있어요. 무엇을 신뢰해야 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게 오히려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한테 추천해주고 제안해주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너가 그렇게 추천해준 근거는 무엇이야? 라는 걸 계속 소비자들은 물어볼 거예요. 너가 말한 추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구매 과정이 어떤 감정적 경험을 남기는가도 선택지가 과잉인 시대에서는 구매 과정의 즐거움과 피로감이 브랜드 선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번, 이 구매는 소비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묻지 않았던 질문이고 제가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 예를 들자면 소비자들이 돈줄과 혼줄을 내잖아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가치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많이 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됐다, 불매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소비를 통해서 표명하고 있죠.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것,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소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면 팬들을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에서 복제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그 팬덤 소비를 살펴보면 기능적인 선택, 그걸 넘어서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 생각해 보시면 소비가 정체성의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를 소비자들이 묻고 있다. 구매가 소비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는 경험의 수집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험을 공유하고 전시해요. 많은 SNS를 통해서 반복되고 확산되는 여부가 이 브랜드 충성도와 팬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정체성 부분이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비가 물성을 가질 수도 있나요? 제가 관찰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품은 경험화되고 있는데 경험은 제품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를 맞춤형으로 이 고객 저 고객 다 바꾸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공장 라인도 존재하고 제품이라는 것은 요소를 다 변형화시키는 것은 서비스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연동시켜서 같은 세탁기를 하더라도 그 코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물 코스를 많이 쓰시는 분,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쓰시는 분, 혹은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는 활자를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앱으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맞춰서 경험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품이 경험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경험은 물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물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내가 마라톤 뛰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라톤 완주 메달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의 경험을 반추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록을, 나의 경험의 기록을 전시하는 장치가 돼요. 이를테면 그것은 경험 수집가들의 포집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포착해놓는 포집 장치. 스티커 사진도 그런 거고 각종 기록물도 그런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반드시 찍는 사진은 회전목마 앞에서 한 장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지만 놀이공원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배경은 회전목마이기 때문에 거기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이공원에서 해야 될 일은 회전목마 앞에 많은 하이라이터 같은 걸 설치해 두시면 좋겠죠. 거기 줄 서서 찍을 수 있는 많은 스팟들을 마련해 놓으면 그 사진 한 장은 그날의 기억을 남겨주게 되고 친구들한테 전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그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그 사진을 팔지 않고
적극적으로 찍어가게 할 것 같아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어트랙션이지만 친구와 가족과 연인과 갔을 때의 사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와 경험은 다른 것으로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포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경험을 설계할 때 경험 여정 전체를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 이전의 단계에서는 회피 축소 동기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경험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최대한 쉽고 매끄러워야 돼요. 정보 탐색이 되게 어렵거나 예약과 결제가 어렵거나 선택하는 장애가 되게 많거나 하면은 경험에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경험 전 단계에서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을 하는 과정 중에는 선망 추구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이제 편리함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남다른 선택을 했다는 느낌,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독특함이나 몰입감이나 이야기성 같은 요소가 중요하니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해줄까를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멈추기가 쉬운데 이 경험이 끝난 뒤에도 경험이 휘발되지 않고 수집 가능한 형태로 남았는가를 설계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설팅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요즘 소비자들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 기업은 정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질문을 하네? 라든지 좀 그런 좋은 질문들이 있으셨을까요? 좋은 질문들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피하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기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젊은 층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좋아하겠죠? 라든가, 시니어는 액티브하게 안 돌아다니시니까 이런 걸 선호하겠죠? 처럼 이미 정해진 전제를 확인하려는 질문은 별로 좋지 않죠. 이건 사실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기존의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게 유행하니까 우리도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더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유행하는 것만 따지면 이제 두쫑쿠, 버터떡, 봄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에 대한 과신이 커요. 정성적인 데이터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혁신을 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른 기업이 안 한 건. 내가 최초인데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세요. 데이터는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고 포착하는 것인데 이걸 데이터로서 확인하라고 하면 늦어버리죠. 비가 아직 안 오지만 구름이 오는 걸 보니까 우산이 필요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우산을 사러 가는 거랑 비슷하다. 혁신은 사실은 소수의 신호에 주목해야 되고 소수의 신호라 하는 것은 질적인 데이터인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될까요? 소수의 데이터를 포착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머징 비헤이비어가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를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새롭기 때문에 아직은 소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행동도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덕후나 마니아 일 경우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반복하는가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점점 더 확장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반복하는 행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한 분기점을 넘은 순간이거든요. 처음에 출몰했다가 한 사람이 반복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반복하는 행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중요도 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무시하지만 오래 하던 행동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면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할 수 있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두 차를 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대체하게 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멈췄으면 그걸 대체한 다른 행동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대체했는지, 왜 대체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내가 다음 단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살펴보시면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을 포착하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경험 수집가들의 시대 관련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경험 수집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Z세대, 젠지의 이야기를 많이 썼지만 그 Z세대는 예고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소비 문법이 곧 시장 전체를 설명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어디에 포지셔닝 하라고 할까? 우리는 고객의 그 욕구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어떤 감각,
어떤 피지컬 경험을 제공하고 있을까? 이 경험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가? 제품과 서비스가 결과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객의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드러내는가? 고객의 서툰 입문 단계부터 성장하는 전 과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제품이 충분히 경험화되어 있는가? 기능을 넘어서 고객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장면과 감정을 남는 설계를 하고 있을까? 반대로 우리 경험은 제품처럼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경험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기록장치, 수집장치, 이미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려면 상품이나 마케팅이나 채널이나 조직 설계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시면 이 경험 수집가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각각의 영역에서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려대 송수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건 AI로 인해 경험 수집의 수고로움이 많이 줄어든 시대다. AI가 굉장히 완벽한 결과물을 던져줄 수도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수집하고 있는지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떤 경험의 과정을 선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